시간의 이제 개념을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기획, 또 설계, 또 생산, 유통. 안녕하세요. 이응식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스마트 공장의 개념, 또 적용 원리, 또 스마트 공장의 여러 사례들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이번 차시에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공장의 이제 개념을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기획, 또 설계, 또 생산, 유통, 판매, 이런 기업의 전반 활동의 과정을 ICT로 이렇게 통합을 하고, 또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또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oT 또는 이제 CPS, 사이버 물리 시스템, 사이버 피직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난 차시 이렇게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oT나 CPS 기반의 자동화, 그리고 거기에 디지털화를 이제 합친, 융합한, 그런 시스템이 이제 스마트 공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스마트 공장이라는 개념은 제조 단계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획과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제품의 성능을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보고, 이것이 우리가 예측한 이 성능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가상 공간의 상에서 미리 우리가 예측한 대로 뭔가를 해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예측한 결과가 나오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하고, 만약에 그런 예상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뭔가, 이게 조건이 잘못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이제 초기 세팅을 또 다시 하고,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우리의 공장 설비나 시스템이나 여러 인풋 조건들, 이런 것들을 다시금 조정을 할 수 있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이버상에서 가상의 세계에서 미리 해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손실이 거의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에러, 또 잘못된 접근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최적화된 그런 조건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품 성능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 제작 기간도 단축이 되고요. 또 맞춤형 제품도 개발이 되고, 이런 상황인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심지어 생산 과정에 이 스마트 공장이 적용될 때는 설비와 자재와 또 이 시스템 간에 실시간 통신이 일어납니다. 이제 ICT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서로 통신 기능, 그래서 뭐 인터넷 기능이 들어가 있고 사무 간에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소통이 되면서 다품종 대량 생산 또는 소품종 대량 생산 또는 다품종 소량 생산, 이런 것들을 상당히 유기적으로 이제 그때그때 맞게 맞춤형으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에너지도 절감이 되고 또 설비 효율도 높아지고 이런 특징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기획하고 설계하고 또 생산하고, 이때까지만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유통이나 판매에 대한 것도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기업과 협력기업 간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연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 안에는 이제 주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유통이나 판매를 상당히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최적화된 방향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고 비용도 감소가 되고, 왜냐면 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만큼만을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미리 재고들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맞춤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재고가 쌓이는 것들을 이렇게 줄이면 당연히 재고 비용에 대한 것만큼에 대한 손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윤이 더 극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고 비용이 감소가 되고 품질에 대한 것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높은 품질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품질이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것까지 예측을 하기 때문에 품질 관리에도 상당히 유리하고요. 또 물류 관리에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데이터화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게 그 시간상에 또는 공간상에 또
또는 이동상의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요소들을 미리미리 차단시키거나 다른 걸로 치환하거나 대처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유통이나 판매에 있어서도 상당히 품질도 높아지고 효율성도 높아지고 이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아진다. 그래서 이 재고비용 감소, 품질이나 물류 이런 전 분야가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시스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은 수준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구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IT 기술 활용 정도, 또 역량에 따라서 4단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기초 단계, 중간 1단계, 중간 2단계, 고도화 단계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스텝이 구분될 수 있다.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마트 공장을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 수 있냐, 이 적용 범위에 대한 걸 보시면 이 스마트 공장은 제품 개발부터 양산까지 또 시장 수요 예측과 또 주문에서부터 제품 출하까지 기업의 모든 제조와 관련 과정을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사실 관리, 또 기업 자원 관리, 또 공장의 운영, 또 현장 자동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 제품 개발할 때도 뭐 기준 정보나 또 엔지니어링 정보 이런 것들을 제품 개발할 때 적용을 할 수 있고요. 또 이 현장 자동화, 공장 운영, 기업 자원 관리, 공급 사실 관리가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데이터가 오고 가면서 실적 정보도 보여주고 또 진척 정보도 보여주고, 그러면 협력사에서 뭔가를 주문할 때 또 그걸 어떻게 적정하게 대응을 할 거냐, 또 모기업에서 뭔가가 주문이 이루어질 때 이것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거냐, 이런 것들을 다 예측하고 또 실제로 진행되고 결과물을 산출하는 이런 모든 전 과정이 스마트 공장의 적용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당히 폭넓게 이 스마트 공장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스마트 공장의 수준에 대해서도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ICT를 적용하지 않은 단계에는 뭐냐, 뭐 엑셀 정도, 회사에서 쓰는 뭐 데이터를 엑셀로 관리하는 정도.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 공장 시스템 자체를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기초 수준은 자재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로트 넘버가 다 매겨지면서 로트 트래킹 중심의 정보화 수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중간 수준 원단계가 되면 ICT 기반의 정보 생성 자동화를 극대화한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또 설비와 자재 간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교환이 되고, 또 실시간으로 실적 정보 바탕으로 공장 운영에 최적화된 스케줄링이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이 스마트 공장이 운영되는 수준입니다. 보다 더 진보된 상태인 거죠.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을 우리가 중간 수준 2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비, 자재, 인력, 방법론 이런 것들을 이제 4M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환경이 인바이러먼트라서 1, 2, 4M and 1, 2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자동화와 디지털화로 구현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실시간으로 의사결정하고 또 실시간으로 통제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수준을 중간 수준 2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뭐 ICT 미적용부터 중간 수준 2까지가 기존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던 그런 기존 기술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고도화가 되어지면 이 4M과 1E가 IoT화가 되어져서 서로 간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주고받아지는, 인터넷에서 정보가 주고받아지는 3월 인터넷 기능이 적용되고, 또 어플리케이션으로 CPS가 적용되어지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어플리케이션으로 공장 안에서 운영이 되어지고, 그래서 IoT와 CPS 기반의 지능형 공장 운영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미래지향적인 모습이고요. 독일에서는 이미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개념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아디다스의 사례가 되어집니다. 영상으로 기회되는 대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스마트 공장의 수준을 총괄해서 하나의 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구분을 따지면 ICT 미적용부터 기초 수준, 중간 수준 1, 중간 수준 2, 고도화의 단계에서 이제 현장 자동화, 또 공장 운영, 기업 자원 관리, 제품 개발, 공급 사실 관리, 이런 실제로 공장에서 해야 되는 그런 업무별로 이 카테고리가 있죠. 그래서 미적용 때는 현장 자동화는 수작업으로 했고요. 공장 운영도 수작업, 대부분 다 ICT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수작업으로 했고요. 공급 사실 관리도 전화나 이메일로 했던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기초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현장 자동화는 이제 실적 집계를 하는 거를 자동화로 하고요. 또 공장 운영에 있어서 공장 물류 관리를 자동화로 하고, 또 기업 자원 관리도 관리 기능 중심 기능의 개별 운영을 하고, 제품 개발에는 서버를 통한 기술이나 납기 관리를 하고요. 공급사서 관리는 단일 모기업에 의존을 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중간 수준 원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현장 자동화를 설비 데이터 자동 수집을 합니다.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을 해요. 그리고 공장 운영도 실시간으로 의사결정하게 되고, 기업 자원 관리도 기능 간의 통합을 하고요. 제품 개발도 기술 정보 생성과 자동화하고 협업하는, 그래서 공급사서 관리는 다품종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업 체계가 가능해진 상황을 볼 수 있고요. 중간 수준 투어 정도가 되면은 설비 제어가 자동화가 되고, 공장 운영을 실시간 공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제어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기업 자원 관리도 공장 운영 통합을 통해 가능하게 되고요. 제품 개발은 시뮬레이션 또 일괄 프로세스 자동화 기능을 갖추게 되고, 공급사서 관리는 다품종 개발을 이제 협업을 합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고도화가 되면은 현장 자동화는 IoT 또 iOS화가 되고요. 공장 운영부터 기업 자원 관리, 제품 관리를 다 빅데이터 기반의 진단과 운영을 하면서 IoT, iOS 모듈화를 진행을 하고, 그래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IoT나 CPS와 또 이제 빅데이터 같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사서 관리는 인터넷 비즈니스, 또 CPS 네트워크 협업, 이런 사례들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카테고라이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나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이 평가 모델 수준을 볼 수 있는데, 1수준은 이제 체킹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적 관리나 체크 시트를 하는 상태인데, 상태를 단순 감지를 해요. 그래서 외부 시스템과는 연결되지 못한 상태를 볼 수 있고요. 근데 2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모니터링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추적하는데, 감지 결과를 외부 모니터링 시스템에 데이터로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 상태를 알 수 있고요. 3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제어를 하게 되는데, 이상 조치나 원격 제어를 제어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감지 결과에 대한 정보를 이상 유무를 분석해서 기준 정도 대비로 기능이 정상화 상태로 계속해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계속 제어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4수준으로 가게 되면 전체 최적화를 하면서 최적화, 오토마이제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상하이 설비나 장비 간, 내부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싱을 통해서 시스템 전체 최적화 관점에서 정보 통합, 또 종합적인 제어를 실시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5수준까지 되면은 오토노미에서 자율주행, 자율 운영을 해요. 그래서 자율 제어와 자율 최적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이제 궁극적인 우리가 완전한 공장의 이 자율화,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명칭을 완전히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자가 진단, 또 자가 수리, 이럴 때 인공지능도 쓰이고 자율 제어가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인 형태가 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 공장의 몇몇 이제 개요로 그 레벨 나누는 이제 방식을 그리고 운영 시스템 기준으로 볼 수 있고, 또 설계 공정기술 정보 개발, 설비 제어, 데이터 수집, 공정법 개발, 공법 개발, 이렇게 카테고라이징을 레벨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 개발에서는 디지털 공법, 또 자동화 설비 로봇,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럴 때는 이제 업종이라는 건 연속이냐, 배치냐, 조립냐, 뿌리냐, 이런 업종별로 인공지능 디지털 신공법을 쓰고, 그래서 자동화 설비 로봇을 이용해서 조립하고 용접하고 가공하고 핸들링하고 물려내는 자동화 설비와 선은 로봇,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제 근로자 없이 로봇에 의해서 생산 관리가 다 이루어지는 거죠. 데이터 수집을 하기 위해서 계측기 쓰고, 디지털 변환기, 디지털 센서, 식별 자동화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래서 다크보드, 또 디지털 센서 이런 걸 이용해서 값을 측정하겠죠. 그래서 인버터나 컨버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변환을 하고, 또 측정한 데이터, 또 안전 확보,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여러 센서들을 활용해서 다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센싱하기 위해서 RFID나 NFC, 바코드 이런 걸 또 이용을 하고요. 또 설비 제어할 때는 통합 제어 시스템, 또 제어 시스템, HMI, 논리 제어 장치, 수치 제어 장치, 모션 컨트롤러를 씁니다. 그래서 통합 제어 시스템에는 스카다라고 해서 슈퍼바이저리 컨트롤 앤 데이터 어퀴지션 이런 시스템을 쓰고요. 제어 시스템에는 DSCS, 또 MCS, 셀 컨트롤러 이런 것들, HMI는 터치 패널 이런 것들은 이제 PLC 등 제어 유닛 단위인데 감시하고 제어하는 기기죠. PLC 또는 DDC, 또 수위 제어 장치는 CNC, 실제 자동으로 가공해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DNC, 또 정밀 제어는 서버 드라이버 제어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모션 컨트롤러 하고 있고요.
또 설계나 공정, 기술 정보 개발할 때는 CAD, 또 CAM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래서 컴퓨터 이용해서 그려내고 또 해석하고 가공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응용 시스템에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와 SCM, ERP, PLM, MES, POP 이런 것들을 쓰죠. 그래서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 또 공사실 관리, 기업 자원 관리, 제품 설계, 공장 운영, 그리고 공정 물류 관리 이런 것들을 또 자동화 공정으로 활용을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할 때는 이런 요소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 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레벨이 봤던 대로 이제 기초 수준이냐, 중간 수준 1이냐, 중간 수준 2냐, 고도화 단계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영상은 짜박하게 보실 텐데 아디다스에서 실제로 이 스피드 팩토리 우리가 얘기하는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용어가 이 아디다스의 이 자동화 공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용어입니다. 이제 그것을 잠깐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현재 가동되고 있는 어떤 공장이 자동화 공장, 즉 공장 자동화로 전환한다고 가정할 때 한 번에 완전한 공장 자동화로 바로 전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회사는 공정별로 자동화율을 나눠 진행하는 공정별 공장 자동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자동차 공장을 예로 든다면 현재 프레스, 동력계 제작, 차체 제작, 도장, 조립에 5단계로 나눠 제작하는 공정을 단계별로 40에서 100%의 자동화 목표를 정해 자동화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자리 측면에서 판단해보면 공정이 자동화되는 비율에 따라 서서히 일자리가 줄어드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공장의 위치가 무척 중요해집니다. 일자리가 줄어들수록 줄어든 일자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일자리 경쟁에서 점점 민감한 요소가 됩니다. 이처럼 정부나 근로자 모두에게 일자리의 위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그에 비하면 기업은 어떨까요? 자동화는 기업의 임금이 덜 중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노동 집약적이던 것이 점차 자동화되면 노동력이 많은 곳이 아니라 소비자, 용직, 물류, 세금, 에너지와 같은 요소가 입지 선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중국이 중국 제조 2025,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을 내세우며 왜 자기 나라의 공장을 세우려고 전쟁을 벌이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부터는 한 번 세워진 공장은 이전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줄어든 일자리를 뺏기 위한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어쨌든 제조업이라는 분야가 그 자국의 이 과거엔 생산의 3요소로 토지, 노동, 자본을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에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만약 자본을 가진 기업이 공장을 지을 투자처를 모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토지를 대규모로 확보하기 위해 기업이 가진 자본만으로 용지 전체를 구매하거나 개발하는 일은 쉽지도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반대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을 들입니다.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기도 하고 여기에 더해 세금을 깎아주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3월에 미국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 커머스시에 122만 제곱미터의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착공했는데 이 공장엔 2025년까지 1조 9천억 원이 투자되고 생산되는 배터리는 폭스바겐 전기차에 장착될 예정입니다. 근처엔 BMW, 다임러, 현대기아차 등이 있어 향후 시장 확대에도 유리합니다. 더욱이 북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으로 북미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북미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의 75% 이상 사용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공장의 위치는 더욱 중요합니다.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우리나라 서산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 배터리를 북미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에 수출할 방법이 없으므로 직접 공장을 미국에 짓는 것입니다. 예, 대부분의 나라들이 조지아주에 건설되는 이 배터리 공장은 자동화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진 못하지만 생산되는 배터리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미국인이 취업할 상당수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가 주는 특별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성공한 몇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S사예요. 이제 경기 화성인데 알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생산, 또 제품의 금액 열처리나 또 스팀 제품 열처리 해서 매출 한 4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종업원 32명인데 대부분이 이제 동남아 근로자입니다. 이 회사에서 이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 배경에는 일단 업무 혁신이 필요했어요. 직권이나 경영에만 기존에는 의존해서 의사결정했고요. 신기술 개발도 매우 어려웠고 생산성은 이제 365일 24시간 공장을 가동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업종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3교대를 하겠죠. 직원들이 계속 3교대를 하면서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요. 3교대를 하다 보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익은 적고 일은 힘들고 그런 현상이 나오겠죠. 그리고 품질이나 원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져볼 때 불량 발생이 빈번합니다. 왜 사람이 다 하니까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오차도 발생하고 에러도 발생하고 실수도 있고 뭐 이러겠죠. 그래서 원인 추적도 불가하고 전기요금이나 인건비도 과다하게 들어가고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데이터가 없었어요. 뭐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 데이터도 없었고 또 분석이나 진등 시스템도 없었고 또 혁신적으로 뭔가 할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고객 현장에서 주문 정보도 직접 입력하고 주문 접수 즉시 납기도 약속이 되고 이런 것들이 진행형 생산계획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또 설비로부터 실시간 자동 작업 정보 또 집계해서 뭐 온도라든지 압력, 전력량 이런 것들이 바로 집계가 되고요. 또 수작업도 최소화해서 대부분 다 자동화로 했고요. 로트 트래킹에서 이제 생산된 물품들에 대한 계속 트래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목요연한 생산 실적 관리, 또 실시간 품질 분석, 또 전기 소비 패턴, 또 진행형 생산계획 시스템 이런 걸 연계해서 전기 소모도 최소화로 하고 다양한 분석 보고서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효율을 높이면서 가치도 높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계획 수익률은 5%에서 80%로 확 올라갔고요. 불량률도 1%로 줄어들고 전기 사용량도 3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한 8천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됐고 매출도 40억에서 60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도 근로 환경 개선이나 근로자 만족도도 향상됐고요. 근로자의 지적 능력도 향상이 되면서 토론 문화도 정착되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이 S사에서 이제 나왔던 사례입니다. 이건 A사 얘기인데요. 동일하게 경기도 화성에 있고요. 이제 세라믹, 쿼트 제품, 또 CNC나 머신링 센터 이런 가공 설비로 가공을 해왔던 업체입니다. 매출액은 53억 원, 종업원 32명이었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직관적인 경영만 했어요. 그래서 설비 가동률 파악도 안 되고 작업 생산성 파악도 안 되고 또 이제 주로 일본에 이제 수출했었는데 엔저 현상이 나오면서 극복의 한계도 나오고 또 생산성과 손익 구조 개선도 필요했고요. 또 데이터도 없고 또 잘못된 여러 상황 인식, ERP는 있었지만 현장 데이터가 거의 없어가지고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의지도 없는. 그래서 서류에 의한 형식적인 정보 관리 이런 것만 한 거죠. 그래서 현장 담당자 의견에만 의존해서 경영을 하게 되고 상당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경영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주요 설비와 공정을 뭐 CNC 공정 자동 공정하고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체계도 만들고 그래서 생산성 136%, 또 생산 일부 100% 전산화하고 분량 및 가동 정보 실시간 관리도 100%가 되고 그래서 생산성과 설비가 동일 편차가 15% 이상이었다라는 걸 발견하면서 이걸 가지고 잘 개선해서 매출을 이익을 하는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없앤 이런 작업들 했죠. 조직도 개편하고 생산성에 대한 이제 여러 품질 혁신 활동에 매진하면서 경쟁력도 강화되고 또 해외 영업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해외 매출량을 극대화한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건 충북 보은에 있는 맨홀 뚜껑 또는 자동차 부품 주물 이런 걸 했던 회사인데요. 매출이 130억 정도 했고 종업원은 45명 정도 됐습니다. 이 회사가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을 했는데요. 그 배경은
작업자 경험 위주의 공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외국인과의 소통도 어렵고, 또 매년 위주의 제품 생산이었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현장 데이터가 실시간 확보가 어렵고, 외국인과 한국인 근로자 간의 의사소통도 안 되고, 또 외국인 근로자의 작업 실수도 많고, 그래서 원자재 투입이나 조형, 용해 주입, 이런 실시간 자동 집계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또 작업 공정상에 키오스크를 활용하면서 품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나 영업이, 연매출, 또 불량률 감소 이런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았던 그런 회사입니다. 종합성과 2014년 기준인데요. 노동 생산성 납기, 뭐 이런 것들, 품질 향상이나 비용 절감, 매출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된 사례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에, 이제 스마트 공장이 실제로 적용된 성공 사례, 또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에 대한 효과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차시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마지막 차시로, 실제적인 여러 운영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